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입니다. 4590까지 S&P 500이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4100으로 돌아와 주었는데요. SVB 뱅크런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로 연준이 머지않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빠지면서 주가가 올랐고, 그것을 제대로 구분했느냐 마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상승을 즐기면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하락에 대비를 할 수가 있었고, 누군가는 수익을 냈지만 그것을 전부 다 토해냈거나 아니면 오를 때 오히려 불을 탄 나머지 더 큰 손해를 유발하게 한 그저 하나의 베어마켓 랠리였다라고 봅니다.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강한 지표를 보여줌에 따라서 금리가 멈추지 않았고, 달러는 보시는 것처럼 강달러로 이렇게 계속 상승을 이어나갔으며, 국채금리도 꾸준히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당연합니다. 개인 입장에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국채금리가 쉬지 않고 오르는 이런 경고성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멈추지 않고 올라갔었고요. 주식시장이 왜 오르는지 모르고 즐기기만 했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왜 떨어지는지 모른 채 그 수익을 고스란히 다 돌려주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르는 동안에 운이 좋아서 타이밍을 재었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투자를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면은 결국 같은 프로세스가 계속되는 것이고, 타이밍을 지속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 손실로 수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선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 4100을 지켜주냐 마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시한 것 같이 여기 이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잡혀있고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RSI가 이미 30을 갱신해 주었고요.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로워 리밋을 뚫고 내려가 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안 한다면은 그것은 그만큼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차트적으로 조건이 성립되면서 상승하게 된 나름 트레이딩 측면의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지, 그러한 부분들을 주가의 상승의 흐름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은 다 선반영이 되었고 주가는 상승해 나갈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더 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는 장이 아니라 호재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장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PE 멀티플 34배에서 이렇게 27배로 하락한 것 뿐이고,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16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7개와 494개의 기업들 차이에 엄청난 괴리감은 물론이거니와 빅테크라는 프리미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0년에 걸쳐서 보여준 빅테크들의 PE 멀티플은 24배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빅테크들은 평균 대비해서 꽤나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호재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장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earning per share라든가 매출액에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나쁜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을 보여주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23년 4분까지 실적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호재를 선반영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시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계속 멀어지고 시장이 꿈깨기 시작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은 10월 15일 날 대폭 4분기의 가이던스를 이렇게 낮추었고, 저는 이러한 정황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10월 19일 날 미리 공지 드리면서 이번 실적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미리 선행 분석해서 공지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테슬라와 구글, 메타, 그리고 아마존 등의 가이던스는 약하게 나왔고,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Magnificent 7을 포함한 AI9의 차트는 이제 막 지지선이 이렇게 뚫려버린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지선은 굉장히 강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쌍저점을 통해서 지지선 역할을 했고요. 그 지지선이 결국 뚫려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이제 하락으로 잡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텔과 AMD가 빠진 빅테크 7개의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4개의 저점으로 만들어진 지지선 또한 뚫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이게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여기 지지선 아래에 안착해버린다면은 여기 밑에 있는 갭을 채우러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므로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채권의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요. 7년 채권의 경우는 제법 괜찮게 끝났습니다. 여기 7년 Direct Accepted은 18.4%로 19.9%보다 낮았으므로 확실히 좋게 끝났고요. Indirect Accepted은 70.6%로 65.5%보다 높게 잡혔으므로 이것 또한 좋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7-year high rate는 4.90%로 채권이 입찰 시작되었을 때는 4.912%였습니다. 그러므로 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연준이 입찰에 참여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old to Federal Reserve라고 적혀 있는데 7년 채권을 대상으로는 연준이 사준 채권은 없었습니다. 8월 달까지만 해도 채권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는지라 연준이 이렇게 사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7년짜리 채권의 경우는 매수자가 충분했기 때문에 연준이 참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어떠한 이유에서 채권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영상에 남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설명을 나중에 텔레그램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채권 입찰이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국채금리가 떨어진다고 결론을 짓기에는 이릅니다. 왜냐면은 5년 채권의 경우는 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year direct acceptance 경우는 19.1%로 안 좋았고요. 5-year indirect acceptance 경우는 61.5%로 마찬가지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5-year high rate의 경우는 4.899%로 입찰이 시작되었던 시간대만 해도 이렇게 4.87%에 잡혀 있었습니다. 4.87%의 입찰이 시작이 됐고요. 결과는 4.89%로 끝났기 때문에 5년 입찰은 실패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7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5년은 실패로 끝난 만큼 아직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30년과 3개월의 국채금리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bear steepening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현상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되려면은 여기 3개월 국채금리와 같이 단기채들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엔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장기채인 이렇게 10년과 30년 국채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금리 환경이 경기 침체를 암시하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암시하면서 금리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higher for longer의 환경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한번 인버트된 차트는 결국 0%를 지나면서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higher for longer의 환경에서만큼은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므로 보시는 것처럼 30년 국채금리가 약 0.5%는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0년 국채금리의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여기 블루 플래그 패턴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블루 플래그 패턴이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또 한 번 더 블루 플래그 패턴이 나온 상태인데요. 이게 맞다면은 30년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피보나치 익스텐션을 잡아보면은 30년 국채금리는 여기 1의 부분인 5.4%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하방 물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달러가 오르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NFCI의 지표는 긴축의 방향이 잡히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완화를 보여줘 왔지만 상황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이미 채권과 달러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의 움직임 또한 디테일하게 선행 분석을 해드린 상태이고요. 금융 컨디션을 의미하는 이러한 NFCI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S&P 500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